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누구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온 공조수사본부. 일주일째 전략 다지기를 진행한 만큼 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경찰의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중반에는 집행에 나설 거란 분석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사전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처 직원이나 파견 군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누구든지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내부 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를 상대로 일종의 심리전을 벌이면서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와 또 이후 조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체포할 경우 분산 호송에 조사할 계획인데 저항이 격렬할 경우 장기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경호처 지휘부 와해를 노리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가 이뤄지면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와 호송, 조사까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일련의 절차는 경찰 특수단이 주도적으로 맡는데 일선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뇌부 줄소한 통보에 더해 일선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신병 처리 방침까지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으로 영장 집행이 하루 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0명 이상 투입하는 압도적 인력 동원에 200명 남짓인 경호처 직원을 고사시키는 장기전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힙니다. 경찰은 그러나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군 병사의 경우 체증은 이뤄졌지만 입건할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는 물론 일선 직원 체포 조사 계획까지 밝히며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 시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에 강경파를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 작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윗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 동시에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협조 시 선처를 약속하는 등 강온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인간띠를 만들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안전본부장 조사 과정에서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강경파들이 배후에서 주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역시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찰은 또 김건희 여사 경호를 담당하는 김신 가족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중간급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당시 체증 영상을 분석해 경호처에 26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묵묵부답이지만 경찰 특수단은 이미 얼굴 등 신원 정보를 체증한 만큼 조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경호처 내 강경파에 대해 고립 전략을 쓰는 것과 달리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약속하며 강온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선처할 거라고 강조했고 공수처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없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에 대한 반발과 동요를 키울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헬멧을 쓰고 또 소총 수납 가방을 맨 것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포착됐습니다. 경호처가 공격 대응팀을 노출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전술복 차림에 검은색 헬멧을 쓴 요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입니다. 경호처 공격 대응팀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겁니다. 이들이 맨 길쭉한 가방에도 시선이 쏠렸는데 해외 군용장비 업체의 소총 수납 가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총을 휴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을 노출한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공수처와 경찰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호처의 극렬 저항 속 유혈 충돌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영장 집행에서 제일 원칙은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명피해나 유혈 사태가 없도록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서 안전상의 이유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 탓에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지 못한 점 등을 대규모 인력 동원 등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는 측은 물론 저지하는 측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경호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을 더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또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경찰과 공수처에 돌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례적으로 하루에만 5차례 이상 입장문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의 부당성을 항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서 손을 떼야 하고 만약 나서야 한다면 신분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 대행을 향해선 경찰의 영장 집행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는데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을 국가안보 자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모두 공조본 책임이라며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상사가 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대치 국면을 풀 해법이나 중재안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도돌이표처럼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외면한 채 여론전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섭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첫 변론은 일찍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달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만 참석했던 준비 기일과 달리 첫 변론 기일에는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합니다. 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시도 등으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첫 변론은 단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 공세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차분한 법리적인 어떤 판단의 장이 되어야지 그 정치 공방의 장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출석 없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두 첫 변론 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출석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개정 15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는 16일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소추 사실을 두고 양측이 진술하는 등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증인이나 증거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추가 기일이 잡히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무더기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제출한 서면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점, 배우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 재판관이 예단을 드러냈다며 기피 신청에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변론 준비를 마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 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서면으로 확정되어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5회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록 확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기일 4시간 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 때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요원들이 순찰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낭도 메고 있는데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들이 대테러팀이라며 강경파 김성훈 차장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차장이 대테러팀을 완전 복장을 갖추고 무기를 휴대하고 일종의 언론에 대한 과시성 시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을 잇따라 독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대통령 지시 여부를 밝히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지침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다며 정상적인 근무를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둔갑시킨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그러한 하나의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날조이죠. 대통령 경호처도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가 김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 발령됐다는 윤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최근 국수본 관계자들과 만나 군사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간부 회의 때 한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부의 기밀 유출 혐의 공개라는 초강수로 김 차장에 대한 지도부 반발과 내부 동료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잇따른 의혹 제기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경호처의 대응을 예측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 내부에서는 무기 사용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기류라며 강경파들의 우발적 대응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등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6개 야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정 발의된 지 나흘 만에 상임위 문턱을 다시 넘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고 여당이 또 다른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던 추천 인사거부권, 즉 야당의 비토권은 빠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했다는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계엄 사태 관련으로 범위는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수사 범위가 과도하고 공조본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을 제시하라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다만 법안 제2요구권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선 원칙을 지켜달라며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등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과의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주장을 일부 반영해 여당 내 이탈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히는데 다만 외환죄 등 수사 범위 공방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렇게 야당이 이번 주 수정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 마련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지도부 결정에 맡기기로 했는데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을 향한 거센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자체 계엄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 3시간 가까운 갑론을박 끝에 특검 발의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도부는 그러나 특검에 반대만 했다가 여야 합의를 주문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대안 마련 필요성을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게 보면은 법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검 찬성의 뜻을 밝힌 김상욱 의원을 향해선 당의 히틀러와 전두환 추종 세력도 아닌데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비난도 쏟아졌는데 이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인신공격이라 반발하며 잇따라 퇴장하는 등 개파 간 갈등 상황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직접적으로 탈당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생각에 다르면 같이 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있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엔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지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야당 특검안이 담고 있는 수사 범위와 대상이 거의 무제한이고 전방위적이라며 사실상 정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겠다는 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범위와 수상의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도부에 결정권을 맡기며 자체 특검안 논의에 첫 발은 뗐지만 여당 내에선 여전히 특검 반대 의견이 우세하고
야당과 협상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만큼 실제 특검을 발의할진 아직 미지수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의 무력 사용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주말 사이에 오찬을 2번 했는데 이 자리에서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아라. 이거는 최진 원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라는 거죠? 이 내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지금 제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5, 6명, 7명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를 저는 오기 전에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했던 분에게 좀 여쭤봤는데 지금 현역은 아니고 예, 물어봤는데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 그만둔 지 한 이제 5년 넘었습니다만은 이 본인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칼은 한 번도 경호실에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이후에 이제 칼은 휴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한 5년 본인이 전까지 근무할 때는 근무하셨고. 본인이 예. 근무할 때는 칼은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설마 무기 사용까지 얘기를 했을까 설마 하지만은 솔직히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최근에 하도 많이 벌어져서 뭐 계엄도 설마 했지만 결국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이죠. 보면 김용현 전 국방장군 공소장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수류탄, 그다음에 저격 소총, 실탄 5만 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설마 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짜 뉴스 같아요. 근데 공소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폭로한 내용도 제보한 내용도 믿고 싶지 않은데 계엄 이후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설마 혹은 긴가민가 하면서 강력한 의혹을 갖고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 측은 이건 가짜 뉴스다. 그냥 적법한 직무 수행만을 강조했을 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윤건영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 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자기가 우방국 어떻게 보면 외교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제보를 받았는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납치하듯이 해서 사살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카더라 했는데 그 뒤에 나타난 게 뭐죠?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날짜를 얘기를 하고 장소를 얘기하고 참석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어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결국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욕보이기 아닙니까? 결국 위법하고 부당한 짓이 총이 아니면 칼로라도 막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최진 원장님 얘기한 것 같이 예전에 살았던 사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칼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뜬금없이 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경호처를 앞세워서 본인의 안위를만 추구하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일개 유튜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정상황실장까지 지냈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근거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추후에 입증도 안 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항상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뭐 입증은 안 되고 제보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관저 내에서요, 그 경내에서 헬멧을 쓰고 또 소총 수납 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맨 그 요원들이 포착이 됐단 말이죠.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요원들 3명의 모습이 보이는데 등에 양쪽으로 맨 가방이 있는데 상당히 길쭉한 그런 가방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외국제 소총이 들어있는 가방하고 유사한 모습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화면이었거든요.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저런 것을 보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에 제발로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영장을 강력하게 집행을 함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수갑찬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그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거의 1000명 이상 동원을 해서 들어올 때 나름대로 본인들이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원칙만 밝히는 것이고 통상의 어떤 훈련 그런 부분인 것이지 저것이 어떤 그 경찰이 어떤 그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소총을 사용하겠다라고는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그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제3의 방안을 찾는 노력. 우리가 전쟁 와중에서도 외교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 그리고 또 공수처 내지는 경찰과의 물밑 접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모두의 말씀드린 최 변호사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민주당이 총칼이라는 대통령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항을 폭로를 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폭로를 해야지 자칫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했다가는 상당히 역풍을 맞는 경우가 민주당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후 제보 과정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뒷부분에 배낭 메고 가는 저런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히 불순한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부러 노출시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마치 지금 언론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유혈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는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무언의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추정되는 인물이 밖으로 산책을 할 때 007 가방. 그것도 경호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있겠느냐. 그 기관단 총인데 틀림없이 아마 기관단 총일 텐데 통상 경호를 할 때 기관단 총을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근접 경호. 거기다 아주 가까운 뭐 촉수 경호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1m, 2.5m 아주 근거리, 최근거리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총으로만 하지. 근데 007 가방을 들고 노출을 한 거는 여차하면 우리가 총으로 쏠 수도 있다는 듯한 마치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저런 모습도 더구나 헬멧, 요즘 뭐 무슨 하얀 헬멧에서 가뜩이나 헬멧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터에 저렇게 공공연하게 여러 명이 거의 중무장한 상태로 배낭, 저건 대테러 부대라 하더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테러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데 무슨 지금 대테러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치 두 번째 계엄, 제2차 계엄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고 아마
국민들도 대단히 아마 마음이 좀 불편하실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그 화면이 나왔을 때 그 옆에 가방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007 가방일 수도 있고 네. 일부에서는 이제 그 방패용 가방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건 확인이 아직 안 된 부분이라 예.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늘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비밀번호까지 해제해서 이미 제출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종준 전 처장이 원래는 상당히 강경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상당히 이제 조사에 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는 떳떳하다 이런 것을 예.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대 출신으로서 경찰이 친정이다라고 네. 하면서 경찰이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느냐. 대신에 내가 현직 상태에서 갔을 때는 경호처의 어떤 어떻게 보면 명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직을 내려놓고 나간다. 어떻게 보면 그 경찰로서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나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민주당과 그리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 내에서 모든 것이 부적법한, 위법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호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나가서 내가 얘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가도 결국 임의로 출석했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한 구속영장도 지금 청구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아마 지금 경호처장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아마 향후에 지금 경호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체포영장 아니면 네. 구속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작정 어떻게 보면 그 공처가 발부하고 예. 강경 대응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전 이제 뭐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예. 최대한 어떤 그 본인의 방어권도 행사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비추어서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어떤 그 공권력, 나아가 예. 체포영장을 통한 어떤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더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좀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잠깐만 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 5명을 총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그 박종준 전 처장만 하더라도 온건파에 이제 속하는 네. 분류가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박종준 처장하고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이진아 본부장도 지금 주말 11일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2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네. 지금 보이는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 네. 이 세 사람은 강경파로 분류가 됐고 그 앞에서 김성훈, 이광우 이 두 분은 뭐 아직까지 경찰이 불러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네. 체포영장까지 지금 일부 신청이 된 그런 상태로 네, 지금 그러니까 전해지고 방금 있죠.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강경파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고 온건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 체포했던 흐름에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는 예. 사실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했던 경호처가 분열되고 무너져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네 갈래로 쪼개져 있거든요. 경호처는 첫째는 경호처에 있는 강경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차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사퇴를 했던 전 처장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네. 그리고 경찰 파견 자들이 경호들 그리고 예. 군 말하자면 수방사 파견된 경호처 요원들이 예. 있는데 이미 이 경호처의 온건파 그리고 경찰과 군 파견 경호처는 사실상 삼각축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마지막 지금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막판 지금 공수처나 경찰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게 아마 이제 이 체포영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노선이고 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호처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언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느냐, 2차 집행을 하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 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현실적으로 그런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네. 이른바 속공이 아닌 지공 전략을 펴겠죠. 예.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보급품이라든가 인원은 경호처는 굉장히 한정적인 반면에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무제한 어떤 그 경력 동원이라든가 어떤 예. 그 물자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공성전에서는 지공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영장 자체가 거의 3주 가까이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렇다고 3주 해서 정도, 그렇죠. 3주 유효 정도라고 기간이. 하는데 어쨌든 이미 지금 뭐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 2차 영장을 받은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예.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심리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지공 전략을 하면은 내부적인 어떤 분열을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처장이 실질적인 옷을 벗었고 차장이 대행 체제를 하는 과정에서 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체포영장으로 해서 들어오고 한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면 초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전투를 하고 뭘 할 때에 100대 0으로 해서 완전 어떤 항복을 받고 나면 나중에 어떤 그로 인한 후유증이 굉장히 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공권력을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건 중요하지만 네. 최종적으로 어떤 그 경력을 투입해서 예.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경찰 수뇌부나 아니면 예. 공수처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공수처나 경찰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압박은 하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은 네. 최대한 미루려고 할 여지가 있고 그 예. 과정에서 최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적 협조를 구하는 예. 그런 전략을 할 가능성이 저는 그렇군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지금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도 예. 불상사를 최대한 막아달라라는 메시지는 물밑으로 접촉하려고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아까 경호처 직원 출신의 말을 한번 그대로 좀 전해주고 싶은데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그 오랜 경호 출신은 경호는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이 일단 강력하게 보호를 할 것이다. 왜? 그건 분명히 경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다만 무력을 사용해서 결사적으로 방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건 역시 경호법에 나오고 있으니까. 경호법에 의하면 대통령 생명이 위협이라든지 혹은 재산에서 큰 위협을 가할 텐데 만약에 경찰들이 들이닥칠 경우에 체포영장을 할 걸 그거는 대통령 생명이나 재산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무력을 사용해서 방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유혈 충돌 일보 직전에 말하자면 사실상 경호처가 백기 항복할 가능성이 높고 네. 마지막 저지선이 뚫릴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은 높다. 왜? 가능성이 경호법도 높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먼저 총기를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할 경우는 그쪽 예. 그 조직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와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봅니다. 경찰의 그게 의도인지 아닌지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도부를 좀 흔들어서 네.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네. 아니면 동요를 좀 발생시키는 네. 그런 작업이 목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 동요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이 영장을 막으면 위법이라는 경호처 내부망의 글이 김성원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삭제까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복원이 된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동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 경호처 내에 두 가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막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예. 글도 있고 또 하나 젊은 경호원의 글이라는 글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영장 자체의 정당성, 적법성이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 결국 경호처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항변하는 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글이네요. 그렇죠. 완전 정반대의 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법에 정해진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만큼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본인들로서는 본인들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면에 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마치 경호처 내에서 이와 같은 이 그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처럼 이 그 경찰과 관련해 가지고 이 보면은 그 내부적인 어떤 그 특히 이렇게
본 경찰이 받은 영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가 받은 것을 대리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예. 나아가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국수본 본부장 책임자들이 이 집행에 앞장서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앞에 총알바지로 앞에 나서게 하지 마라라는 그런 비판적 글도 올라왔고 거기에 적지 않은 경찰 안에서 댓글이 달렸던 것도 사실 오늘 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다 그런 어떤 그 유혈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은 하되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저는 정말 지금 바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최진영 변호사께서 합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걱정되는 비합리적인 다분히 감성적인 돌발 변수. 솔직히 말하면 돈키호테 같은 행동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까 걱정은 개인적인 의견 말씀하시는 예를 거네. 들면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붙인 뭐 묘자리도 보고 뭐 장례까지 다 치렀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라고 같이 끼우면 반려견도 챙기고 뭐 생일 잔치 때 경호원들 동원해서 뭐 노래도 부르게 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 언론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 과연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지 아니면 갑자기 또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아마 차장 이하 옆에 본부장이나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이 이런 돌발 상황 같은 걸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더구나 생각을 경찰의 계획은 지금 보이는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제 간다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발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오늘 어제였나요? 그 SNS에 미국 LA 지역에서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요. 보시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라고 쓴 그 SNS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일단 직무정지 상태라 그래서 더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직무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글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아직도 대통령 노름하냐라고 하지만 대통령 공식적인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사적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밝힌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치적인 비판은 변론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부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다가오는 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행정명령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말 엄청난 산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그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그런 예봉을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탄핵 그리고 또 내란이라는 그런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내부에만 시선이 있지만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이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정권 교체기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외교라고 할 때에 어떤 트럼프 제2기에서의 어떤 그 처음 시작을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글을 올렸다. 저는 그런 정도 측에서는 괜찮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메시지에서도 우리 교민들 얘기 외에 화면에는 빠져 있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한다는 내용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12월 29일인가요? 제주공항 참사에 이어서 이번 발언 메시지 역시 저는 다분히 이 정치적인 그런 존재 과시의 메시지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차라리 지난 이제 10월 25일이면 성탄절이나 혹은 새해나 혹은 구정 때
또 국민들, 서민들에게 주는 그 따뜻한 훈훈한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더 낫겠다는 저는 그때도 나올 합니다.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와중에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일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 무더기 서면을 제출했다고 네 가지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이 추천을 했었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서를 내고 말이죠. 이런 거 포함해서 네 가지를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수사보다는 헌재 재판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 것처럼 했다가 입장이 좀 바뀐 건가? 꼭 그런 건 아니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출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다만 그 전제는 신변에 대한 어떤 안전이 확보됐을 때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그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신변 안정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금 출석하기는 어렵다. 더불어서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절차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적법 절차, 한마디로 그 피의 청구인에 대한 이 방어권 보장, 절차권 보장은 충분히 해달라라는 취지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계선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이 그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안이 결국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어서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사건의 재판장이 내 사건과 똑같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건의 심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건은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재판에 대해서 들어가서 재판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일반 재판처럼 헌재 재판도 기피 신청이 가능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적 기피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 예단을 가진다라는 이유로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실제로 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례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취지에서 맥락에 일으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리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은 이미 YTN에서 여러 번 예측을 했고 전망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대로 이제 적중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걸 비롯해서 모든 법 절차나 적용이 있어서 일일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 예측을 했는데 이번도 아니라 다를까 이번 헌재도 역시 변론에 불참했고 그다음에 기피 신청한 거 등을 말할 것도 없고 헌재 변론 길이 5회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정원도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헌재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느냐 이 부분도 이의 신청을 했어요. 검경에 그래서 1월 14일이죠. 내일이죠. 이제 바로 헌재 변론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5가지만 이의 신청을 했고 전부 다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후로도 아마 헌재에서도 모든 과정, 재판 과정 모든 과정에서 일일이 법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질 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참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요, 지금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데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었는데요. 여당은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당의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항상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매우 심각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정용기 의원, 내란 관련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일반인도 고발하겠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전 국민 카톡 검열이냐라고 이제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래서 그렇습니까? 카카오톡을 쓰지 않고 단체 톡방을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쓴다라고 하는데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아마 그 이민을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전영기 의원은 말만 저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 특검법에 보면은 수사 대상이 뭐가 돼 있냐 하면은 내란 행위의 선전 선동한 혐의를 탄핵과 관련된 비판적 의견까지 담을 수 있는 조항까지도 그냥 일단 넣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른바 어떻게 보면 민주 파출소란 걸 통해 가지고 제보를 받는 것을 넘어서 아예 특검법에 내란과 관련해서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는 말 자체를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넣어버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헌법에서 12조에 얘기하고 있는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재갈을 맥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 발 입틀막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그 비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떤 정당보다도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중요시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최 원장님. 카톡 검열 맞습니까? 민주당이 지난번 내란죄 철회에 의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충수를 둔 거고 자충수다? 야권이 공격의 빌미를 준 거죠 사실은. 예, 빌미를 줬다. 지금 이미 민주당은 지금 강성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6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전혁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 표현을 뭐냐면 일반인이라도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를 처리하겠다. 이건 뭐냐면 일반인이 뭐냐면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뭐가 가짜 뉴스, 뭐가 선동인지 이 구분을 하기 매우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격의 빌미를 주고 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제2 어떤 함구령을 내려야 될 것 같고 또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면 후폭풍, 역풍을 맞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카톡 계엄령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고 가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정당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이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비슷비슷하게 다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리얼미터에서 40.8% 나왔고요. 민주당이 42.2%로 국민의힘이 6%포인트 이상 올라갔고 민주당이 3%포인트 내려갔고요. 지금 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벌어졌던 폭이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계엄 이전 수준까지 좁혀졌었는데 지금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영기 의원님 같은 분 때문이죠. 더불어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윤석열이 나쁘다라는 프레임이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민주당의 정권이 갔을 때 대한민국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적 가치를 지닌 사람뿐만 아니고 중도적 서울에 있는 분들도 많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 그리고 국민의힘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 우파에 대한 결집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시장 경제적 가치 그리고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 한미일 어떤 관련성의 어떤 높은 정착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1차 탄핵함에 있어가지고 탄핵 첫 번째 사유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로 일방통행하면서 북한, 중국, 소련을 이거는 무시했다는 것을 첫 번째 넣었던 그런 후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일반 국민들조차도 카카오톡에 대해서 지금 내란 혐의로 해서 같이 접어넣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막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 결국 민주당이 헛발질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국민의 민생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론의 결과 아니냐. 이재명은 안 된다.
그 결과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약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은 거는 국민의힘에게 자칫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저 높은 지지율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높은 지지도는 친윤 보수의 결집이 아니라 비윤 반명의 결집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진영은 이미 무너졌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위기의식 속에 또 다른 비윤의 어떤 대타를 찾아라라는 위기의식.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야 너무 싫다라고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의 결집이 돼서 묘한 국민의힘의 상승세로 저는 나타난다고 보죠. 비윤 반명의 결집이라는 것을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저 묘한 지지율의 정치 심리학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인식하는 쪽이 더 여론을 앞당길 수 있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고발하겠습니다. 원내대변인 서지영입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입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2030 세대에서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의 입틀막 정치를 규탄합니다. 여론조사 고발로 문매를 맞은 민주당이 이제는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제가 추측건 때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으로 일사집행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될 하겠습니다. 때까지 윤석열을 수감표 나올 때까지 끝까지 맨날 일찍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있죠. 국민들께 바라는. 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영상에 이어서 육성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북한군 파병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을 교환하자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글로 공개 메시지를 보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생포된 뒤 응급치료를 받은 북한군 포로들은 2005년생과 1999년생, 우리 나이로 20살과 26살입니다. 우리 국정원의 공조로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이들은 투바공화국 허위 신분증을 소지했고 전쟁에 투입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어 치료와 신문을 위해 키이우로 호송된 상태입니다. Перший має більше челюстно-ліцеве раніння, їм буде займатися наш стоматолог. Другий має поранення, відкрите поранення з переломом нижньої гомілки. 26살 북한군 포로는 지난 2016년부터 저격수 장교로 군에 복무했고 현재 턱을 다쳐 말을 못하고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장교도 포함돼 있어 이른바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북한군 파병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 송환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귀순을 요청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길래.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글로 북한군 포로 교환을 공개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 파병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는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행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300명이 넘는 등 전체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생포 전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숨진 파병 북한군 수가 3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700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군 전체 사상자 규모가 벌써 3,000명을 넘었다는 것으로 북한군 피해가 큰 주요 원인에 대해선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전장에서 생포될 경우 미리 자폭이나 자결을 하도록 북한 당국이 강요했다는 사실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전사자 메모에서 발견된 내용으로 실제 북한군 한 명은 포획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자폭하려다가 사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 가운데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육성이 공개됐는데 아직 한국 귀순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 헌법상 북한군도 우리 국민인 만큼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트럼프 스스로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는 만큼 김정은과의 대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 국정원은 꾸준히 거론되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올해 상반기 추진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우리나라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예단에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되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 지위가 부여돼 본국으로 송환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을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고 또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복불복 로또 같은 이 무순위 청약이 새해부터는 바뀝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새해 주택 정책을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가구 청약에 300만 명이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고 이 사상 처음으로 접수 기간도 연장했던 화성 동탄 무순위 청약. 집이 몇 채 있건 사는 곳이 어디건 상관없이 당첨만 되면 끝이라는 사행성을 잡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가 다음 달에 내놓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약 가능 지역 제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만 되면 지역 제한도 없이 또 무주택 여부도 가리지 않고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장 불안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서민정책금융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하고 조기 상환의 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상반기에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편의 사양을 높인 청년 희망 드림 주택을 18,000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면제하고 한 번 당첨돼도 이후 출산을 하면 특공 기회를 또 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부문에서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공급 공백기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11만 호 선매입을 통해서 조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은 이런 수요 공급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 건수와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해 전세대출 보증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해 국내 시가총액이 249조 원 감소했고 전체 주식 가운데 69%는 시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우선주를 제외한 국내 주식 2,749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시총이 지난해 1월 2일 기준 2,503조 원에서 올해 1월 2일 기준 2,254조 원으로 1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 해 시총이 1조 원 이상 증가한 기업은 56곳으로 단일 주식 종목 가운데는 SK하이닉스가 2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최근 1년 사이 시총 외형만 156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치명적인 코로나 변이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XBB라는 코로나19 변이가 퍼지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짜 뉴스에는 XBB가 델타 변이보다 독성이 5배 강하고 사망률이 높다고 적혀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XBB가 다른 변이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국인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등을 들이받아 12명이 다쳤습니다. 심지어 훔친 차 안에는 차주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흰색 SUV가 덮칩니다. 그대로 뒤집히더니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힙니다. 뒤집힌 차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도까지 밀려들자 놀란 자전거가 황급히 피해갑니다. 오전 9시쯤 일어난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12명이 다쳤습니다. 소리가 꽝 나서 급하게 나와보니까 차가 완전히 다 부서져 있어요. 인도 턱에 걸려서 그나마 멈췄지. 그리고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 분 크게 덮칠 뻔했거든요. 그 차마 큰일 안 나게 천만다행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사람은 중국 국적의 20대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사고 10분 전 2km 정도 떨어진 편의점 앞에 잠시 세워둔 차를 훔쳤습니다. 심지어 차주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 차를 끌고 간 거예요. 피의자 혹시 그 약물 검사나 이런 거 진행했을 때 어땠나요? 그런 거는 다 정상입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쯤 택시비 문제로 지구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면서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만간 집행될 거라는 전망에 탄핵 찬반 집회 열기는 가열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곳곳에서 충돌 위기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찬반 측 집회가 추운 날씨에도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지며 곳곳에서 충돌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입구 바로 앞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 시민이 밀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사이 고성이 오갔는데 경찰이 개입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자신과 입장이 다른 참가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허공에 휘둘러 체포됐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무력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법조인들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명령에 불응하라는 서명서를 전달하려다 반대 측에 가로막혔습니다. 법적 상담을 말씀드립니다.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체포영장 저지 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관저 앞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내일부터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안보수사와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을 동원하라며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지방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수부는 동원 일자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통보한다고 공문을 보낸 뒤 같은 날에 인력 파견 시점을 명시한 또 다른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직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두 자리에서 모두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하루빨리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검법이 마련되면 수사권이 특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립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무리한 영장 집행을,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가 무리한 저항을 하고 있다며 여전히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어 최상목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에 지시를 내린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거라고도 경고했는데 다만 이를 위해선 두 기관이 충분히 협의하라면서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대외적 시각과 결단을 촉구하는 국내 정치적 상황 사이에서 입장을 내면서 당사자들의 타협을 촉구하는 기존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서 탄핵 심판에 직접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윤 대통령이 내일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칫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조는 애초부터 180도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무응답이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이 헌재에는 직접 출석할 거라고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여론전이 가능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인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요새 같은 관절을 벗어나면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탄핵 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부각해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슷한 논리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각각 2달과 석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의 온라인 방청 신청 경쟁률이 48.6대 1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지를 통해 2,430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50명이 선정됐다며 경쟁률이 48.6대 1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과 경찰, 사건 관계인 등이 착석하는 일반 방청석은 모두 104석인데 이 가운데 50석이 시민 몫으로 할당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 나와 의견서로 제출한 주요 주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고 설사 의무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임명을 늦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있으면 즉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달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안은 배치되는 정황인데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은 계엄 선포 1시간 만인 지난달 3일 밤 11시 37분입니다. 계엄 사태로 청장 주재 회의가 한창이던 때 이 전 장관이 경찰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겁니다.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입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 청장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면서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MBC,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이름도 거론된 것 같다고 해고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실제 요청이 오지는 않은 데다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는 아니어서 부하 직원의 관련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방 활동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 그랬는데 경찰청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 조사단은 계엄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국회 단전을 준비하기 위해 변전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의 변전소에 대한 군의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인근 전력망을 사전에 파악하려 한 것 아니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건물의 단전 단수 조치나 방송 송출 제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경고성 계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군이 비상계엄을 위해 북풍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혹 제기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북풍 공작 의혹은 비상계엄과 맞물려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와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게 아니었느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쓰레기 풍선 등 4천여 회에 이르는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방안은 대비 태세를 해야 하는 군으로서는 당연한 조치고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의 그 정상적인 어떤 군사 활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등에 적극 임하고 오로지 정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이례적으로 북한 동조 등의 용어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평양 무인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관련 재판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려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파행됐습니다. 인권위는 다음 주 다시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내란동조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일 건 심의를 앞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됐다는 소식에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들을 막아섰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번 안건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 문란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내란 수괴라는 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제적위원 11명 가운데 과반이 참석해야 열 수 있는데 결국 열리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위는 오는 20일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안건의 심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고된 오는 16일을 보석 신문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건 중대한 사정 변경이고 명백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4분의 기록을 찾을 수 없음에 따라 사고 조사는 매우 힘들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돌 직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없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두 장치 모두 기록 용량인 25시간과 2시간의 기록물이 있어 레코딩은 됐는데 콘텐츠가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라 특정 시간부터 기록 장치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사고조사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가 1시간 56분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2시간은 다 녹음이 됐어요. FDR도 마찬가지로 25시간은 다 녹음이 되고. 근데 이제 마지막 4분 앞에서 이제 저장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결국 블랙박스의 전원 공급이 끊겼다는 정황이 유력한데 2018년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장착 의무화 시행 이전에 제작된 사고 여객기엔 보조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전원 차단으로 블랙박스 기록이 모두 중단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원이 차단된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진 만큼 보조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제사와 조종실 간의 대화 기록인 관제 통신 기록과 착륙 당시 항공기를 찍은 모든 각도의 공항 CCTV, 양쪽 엔진의 상태, 잔해에서 확보한 각종 전자장비, 목격자들 인터뷰 등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를 하나씩 살피면서 상황을 역추적하는 아날로그식 정황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 경고등을 찾아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필라멘트가 끊어진 모양을 보면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끊어진 건지 아니면 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끊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계기판이나 속도 엔진 계기판 같은 거에 바늘이 있는데요. 충격 때문에 바늘이 그 계기판 뒷 백플레이트를 칩니다. 그럼 치는 그 모습 같은 걸 보고 아울러 블랙박스에 기록돼 있는 25시간의 비행 기록과 2시간의 음성 녹음에서도 간접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정밀 분석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순간의 정황을 담은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기록이 없는 만큼 사고 경위를 밝히기까지는 훨씬 길고 어려운 과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전력 공급 차단으로 마지막 4분의 녹음이 안 된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운용되는 동일 기종의 절반 이상이 음성 기록 장치 보조 배터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6개 항공사가 운용하는 B737-800기종 101대 가운데 56대는 비상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의 보조 전원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까지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 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 백서를 만들고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교통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올해 업무 계획은 안전한 대한민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사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 안전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참사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참사 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백서를 만들고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 차원에서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프로젝트 건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기존 신공항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종 교통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시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선정 결과를 1분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이른바 4곱하기4 고속철도망 구축도 올해 안에 가속화하고 국도 18개를 개통하는 등 간선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엔 서울 상암동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또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 일반 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당직자 경질로 시작된 개혁신당 지도부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향해 상황 정치라고 비난하자 이 의원 측은 망상을 벌이라고 맞받으면서 공개 충돌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한 뒤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 참석자들이 마주 앉았지만 시도당 위원장 회의 참석 문제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나오세요. 저도 그러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은 왜 들어오십니까? 나오세요. 전국지지 안 들어온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가까스로 공개 회의가 시작됐고 허 대표는 대주주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며 이준석 의원이 상황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하이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라는 것뿐입니다. 이에 천하람 원내대표는 다툼의 원인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라며 허 대표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허은하 대표께서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았던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아픔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허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 모든 사안이 자신을 향한 음해이고 모략이며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곤궁 정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망상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회의 도중 파열음은 계속됐습니다. 천 원내대표의 발언이 1시간가량 이어지자 허 대표가 끼어들며 신경전이 벌어졌고 작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35분째 혼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큰 당이 기존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과 허 대표가 새로 임명한 정성영 정책위의장이 함께 자리를 지키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외 위원장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관계자십니까? 본인은 관계자냐고요? 유영선 위원장님! 조용하세요. 유영선 위원장님! 조용하세요. 정선씨라고 해. 유영선 위원장님! 야! 상황 정치 당사자로 지목된 이 의원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허은하 대표에게 상황이라고 지칭받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개혁신당의 내부는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경질로 표면화됐지만 본질은 허 대표와 이 의원의 당권 다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강타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에서 또다시 강풍이 예고돼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새해 맞이 폭죽놀이가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주택가 위로 시뻘건 불길이 매섭게 올라옵니다.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집은 폐허만 남았습니다. I need to see my house. We've lived there for 30 years, and everything of ours is gone. Lost everything. 소방 용수 부족으로 바닷물까지 끌어다 쓰는 형편이지만 진화 작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LA 카운티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이번 주에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시속 80km에 달한, 심지어 산에는 최고 시속 113km의 돌풍이 불겠다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hese winds, combined with low humidities and low fuel moistures, will keep the fire threat in all of Los Angeles County very high. 이런 가운데 미국 LA 산불이 새해 첫날 폭죽놀이 여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위성 사진을 비교해봤더니 새해 첫날 발생한 산불 현장과 이번 산불이 시작된 곳 위치가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난 1일 새벽에 팰리세이즈 북동쪽에서 산불이 발생해 덤불 만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전문가들은 그 사이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기존 화재의 불씨가 남아있다가 강한 바람에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부상에서 회복한 건강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올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는데요. 양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정후가 밝은 얼굴로 공항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이저리그로 맞는 두 번째 시즌. 첫 해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접어야 했던 만큼 올 시즌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다행히 수술받았던 어깨는 완전히 회복했고 성실하게 재활한 덕에 컨디션도 최상입니다. 지금 몸 상태는 사실 이제 다 진짜 완벽하게 나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에 아쉬웠던 만큼 올해 또 더 절치부심해서 올해는 정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프링 캠프 합류를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도 이정후에 대한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이정후의 올 시즌 예상 타율을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인 2할 9푼 4리로 예측하면서 출전 경기와 출루율, 장타율도 모두 지난 시즌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LB.com도 이정후가 헛스윙과 삼진 비율이 낮고 배트 중앙에 공을 맞히는 비율은 높다면서 부상 전까지 뛰어난 콘택트 능력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매 시즌 야구 선수는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 생각해서 증명을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 없고 그냥 작년에 많이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어서 팀에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이정후는 친구 김혜성이 라이벌 팀 LA 다저스로 진출한 것도 축하를 전하며 빅리그에서의 맞대결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정후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키움 선수들과 열흘 정도 개인 훈련을 진행한 뒤 오는 25일 소속팀 샌프란시스코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라운드까지 반환점을 돌 때만 해도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2강 구도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4라운드에 들어와 V리그 여자부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선두 흥국생명이 최하위 GS칼테스와 6위 도로공사에 연패를 당했고 2위 현대건설도 도로공사를 힘겹게 잡았지만 5위 페퍼저축은행의 상승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6경기에서 풀세트만 5번. 이제 어떤 경기도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개막 14연승을 질주했던 흥국생명의 부진입니다. 투투쿠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1승 5패. 대체 선수로 마테이코가 들어왔지만 아직 적응이 덜 끝났고
김연경의 공격 성공률은 4라운드 들어 자신의 평균의 8%나 밑도는 37.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상승세도 맞물렸습니다. 부키리치를 아웃사이드 히터에 배치해 메가와 강력한 양쪽 날개를 완성한 정관장은 팀 공격 성공률 1위를 바탕으로 9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 2위 현대건설의 승점 7점 차, 선두 흥국생명의 9점 차로 다가섰습니다. Aku harap lebih baik lagi dari hari ini, hari-hari sebelumnya. Aku harap kita bisa bermain bagus di setiap pertandingan. 3년 연속 꼴찌에서 벗어나 5위에 올라있는 페퍼저축은행도 최근 3경기 평균 20득점을 올린 이한비를 앞세워 팀 최초로 3연승하며 달라진 V리그 판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3시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삼성이 KCC를 제압하고 4년여 만에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삼성은 부산에서 열린 프로농구 원정 경기에서 KCC를 81대 69로 제압했습니다. 코번이 26분여 만에 20점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승리에 성공에 섰고 이원석과 구탕도 12점씩 올리면서 내외곽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수원에서 LG는 멀로가 골 밑에서 18점의 리바운드 16개로 활약하며 KT를 누르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KB를 대파하고 2위 우리은행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모두 17개의 3점 슛을 던져 9개를 적중하는 집중력을 선보이며 KB의 23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에이스 키아나 스미스가 3점 슛 3방을 포함해 15점에 7개의 어시스트를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고 이혜란과 배혜윤도 40점에 16개 리바운드를 합작하며 제 몫을 했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원 문턱을 무사히 넘어 내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선거 전날 제동이 걸린 대한축구협회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무엇일까요?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22시간 앞두고 법원은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신욱 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선거가 그대로 진행돼도 사후적 불복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선거인이 확정 통지돼 선거가 임박한 점, 또 가처분이 인용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에 사망자와 입영자가 포함되는 등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망한 사람은 비고 칸에 적으면 족하고 입영했다고 선거권을 상실하는 건 오히려 군 복무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에서 딱 150분 현장 투표를 하는 게 지방 유권자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 제기도 동부지법은 가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선거 전날 제동이 걸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 차이점은 문체부의 관리 감독입니다. 법원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외부 인사로만 구성되고 객관적 제3자인 문체부가 관여하는 만큼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축구협회 규정과 차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 선거는 이로써 내일 낮 1시에 예정대로 시작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도 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 협회장, 강신욱 당국대 명예교수의 6파전으로 치러집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K리그를 이끌어온 권오갑 총재가 사선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총재 단독 입후보한 권오갑 현 총재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또 그동안 K3 리그에서 활약하던 화성FC의 K리그 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K리그2는 모두 14개 팀이 경쟁합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국기원은 이 원장이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보좌관으로부터 오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방미 기간에 미국 상하 의원 3명에게 태권도 명예단증을 수여하고 국기원 미국 지부장들과 업무 협약 체결식을 맺을 계획입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종일 서울 하늘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낮 기온이 6도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걸로 보여서 내일 출근길에는 보건용 마스크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오후 중부지방부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연일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1도, 부산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 6도, 울산은 1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모레는 반짝 추워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